이거 왜 안 돼? 바보같이. 합시다. 중세경제 100, 아까 몇 점? 113쪽. 중세 경제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토지제도. 고려 전기를 놓고 얘기를 하면 역시개경이라는 거. 그리고 고려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면 개국공신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 그리고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는 이 전식과. 그리고 개경환도 직후에 실시하는 비상제도인 녹봉 형태를 과, 등과에 따라서 토지로 해서 녹과자원하는 거 있고. 그리고 1391년 실적으로 조선 토지제도로 할 수 있는 과전법 체제. 그래서 고려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역전녹과 이래. 이런 토지제도. 그리고 두 번째,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 유통이 부진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는 자급, 자족의 농업사의 힘으로 한다고. 조선 전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고려의 외국과의 무역하는 해외 무역, 즉 해외 바다를 통한. 그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하단 오른쪽 지도. 거기를 보시면 지도가 복잡하면 이 범례라고 해서 찾아보기 가리는데 위에 보시면 그 지도의 해석이요. 첫째, 교통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송나라하고 무역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송, 대송이란 큰 송나라가 아니고 송나라에 대한, 이렇다고 송나라에 대한 고려의 대송무역로에 주로 육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선을 보시면 바다를 통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해상활동이 활발하게 돼 있어. 활발한 이유가 뭔가? 즉 고려라는 나라가 송과 무역함에 있어서 육지가 아닌 왜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지도를 보시면 당시는 1760년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 그것도 한참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무역선, 동력선이 없다고. 사람이 손으로 저어서 가야 돼. 그래서 태풍만 나면 바닷속으로 다 수장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다를 이용하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를 통해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육지로 간다고 감안을 해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를 가. 그 지도상 표현대로 가보면 여진을 지나야 되고 거란을 지나야 돼. 그래야 중국 송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여진족이, 거란족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어. 왜? 송과 무역을 한다는 것은 송과 친선을 맺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거란 여진을 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 예? 그게 오늘날도 똑같은 국제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거란 여진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바다를 통해서 가더라 하는 얘기지. 즉 육지로 가면 거란족 여진족, 편의상 북방민족이 돼. 북방민족의 육지로 나아가는 것, 육상 진출 차단으로. 거란 여진족이 이 육지로 나아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지도가 그 지도처럼 당시 상황이 그런 건 아니야. 11세기경은
한반도 만주로 대표되는 북쪽 지역에 대체적으로 거란족이 세력을 잡고 있었고 11세기 후반 이래로는 거란족이 약화되면서 12세기에는 만주, 한반도 북쪽이 대체적으로 여진족 세상이야. 그럼 이게 거란족 지도, 여진족 지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대충 윤곽을 만든 거야. 이렇게. 실제 저렇지는 않았고 11세기는 거란이 만주 대부분을 차지했고 12세기는 여진이 만주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여진족이 북송, 거기 송이라고 써있는 글자 거기선까지 이 점령을 했어요. 거기선까지. 중국 땅 북쪽까지. 자, 그게 교통로에 관한 해석이고 두 번째 보시면 교류 내용, 즉 물품. 수출품은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내보낸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들의 필요성이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란 우리가 필요해서 끌어들은 거니까. 한반도 왕조가 즉 신라라는 나라가 당나라한테, 고려라는 나라가 송나라한테, 고려가 원나라한테,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한테, 그러니까 한반도 왕조가 중국 왕조한테 수입하는 물품에 공통점이 있어. 거기도 보시면 거기는 고려가 송나라와 무역함에 있어서 수입하는 물품인데 첫째 비단, 그리고 두 번째 책, 서적, 세 번째 약재 이래요. 한반도 왕조가 중국 왕조한테 수입하는 물품의 공통점이 비단, 서적, 약재야. 전에 고대 경제, 즉 통일신라 때 이 청주 지역에 서원경 지역에 신라 촌락문서 하는데 보시면 뽕나무의 경작이 많다. 이건 뭐 비단을 만들어는 생산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와주, 조와주라는 그 주자가 비단 주자인데 그래서 아마 청주 인근에서도 비단을 생산한 것 같아. 그런데도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다는 것은 아마 이 청주 거보다 제품이 좋다든지 그런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비단이 들어왔던 것은 이건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배계층인 귀족을 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하에 수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이 돼. 그리고 서적, 책은 역시 지배층 귀족을 위해서. 이건 문화적인 목적하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끌어들인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재, 이건 전체 민중을 위해서인데 약품, 원래 특수생필품이라는데 그냥 편의상 생활필수품이에요. 생필품이래. 그럼 이걸 갖고 해석해보면 왜 고려라는 나라가 중국 송나라고 무역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 첫째, 비단, 약재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목적하에. 두 번째, 서적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목적하에. 그래서 고려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가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에요. 고려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가 경제 문화적인 목적하에 무역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얘기에 의거해서 뒤집어 엎으면 고려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는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송이 고려와 무역하는 이유, 이건 뭐겠는가 이거지. 고려라는 나라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는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라면 거꾸로 송은 고려와 무역을 왜 했는가? 고려보다는 송나라가 더 대국인데 싫어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이 송이 고려와 무역을 했는가? 한 나라, 한 시대, 한 사회를 구분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다고. 그래서 경제 문화를 뒤집어 엎으면 정치, 사회는 국내 문제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정치적인 목적이야. 무슨 소리냐? 고려가 무역을 하자는데 송나라가 싫다고 하면 고려가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송나라 입장에선 이기기는 이기는데 파스값 들고 피곤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넘어갑시다 하는 얘기야. 그런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이거지. 이걸 보다 구체화하면 군사적 안정.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목적하에 무역을 했어.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조선기 명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 군사적인 목적.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국이 소국과 무역하는 사야. 그렇다고. 저걸 응용하면 고려가 거란 여진과 일본과 무역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수도 개경 인근에 벽난도 하는 무역항이 보이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아라비아 상인, 즉 아랍 상인과 무역을 했으면 알 수도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사연들로 그 해무역 활동도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려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개경으로 대표되는 토지제도,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통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 해무역 활동도 하는 지도의 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세 가지가. 자, 고려 경제사. 다음 고려 사회사. 한 장을 넘기면 114쪽. 이 한반도 신분제 중에 제일 복잡한 게 고려 신분제예요. 고려 신분제가 제일 복잡한데, 고대 사회가 세 신분이 있어. 부족장 출신으로 왕 밑에 관료로 들어온 지배계층 귀족,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인 평민, 농민상인 수공업자는,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천민. 이렇게 세 신분이야. 그런데 신라하대, 신라말에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지방 세력자가 나타나. 이걸 호족이래. 호족이란 신분과는 관계가 없는 정치 용어야. 정치적일 때 사용하는 거야.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민도 호족할 수 있어. 교죽도 호족할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호족이란 첫째, 개혁적 성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병, 개인병사, 사병을 먹여 살릴 만한 대토지, 농장을 지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돼. 그런 조건만 맞으면 호족이라 할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호족은 귀족층에서 나오겠지. 이건 정치 용어지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어. 신라하다의 사이가 혼란스러우니까 호족이 득세를 해. 중앙정부 신라의 대드는 역시 고려를 세우는 왕건이 자체도 호족 출신이라고. 그래서 호족이 왕건이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고려사회의 지배계층 귀족으로 올라와. 나는 왕건이한테 대들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왕건이한테 협조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동네 유지, 지방 세력자로 뿌리를 내려. 그래서 이걸 국정국사교과서가 중간계층이다 해서 중류층이래. 근데 원래 계층, 계급이라는 건 신분이 아니야. 그건 이 신분 내에 사회 경제적 차이를 갖고 계층, 계급이라는데, 경제적인 차이일 때는 계급, 사회적인 차이일 때는 계층이라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네는 귀족이고, 진짜 얘네들도 귀족이야. 귀족은 귀족인데 하급 귀족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같은 귀족인데 얘는 고급 귀족이고 이건 하급 귀족이야. 그런데 이러면 학생들한테 복잡해지니까 편의상 나눈 거야. 귀족, 중류층 이렇게.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 역시 평민인데, 오늘날 역사학계가 이걸 시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평민이라고 그러고 중세인 고려 사회는 양민이래. 농민상인 수공업자, 생산직 종사자, 그리고 우리 의지 한국인 천민. 일관성이 있어 얘들은. 이렇게 네 개로 복잡해. 그런데 이 양민도 일반 양민과는 다른, 일반 농민과는 다른 좀 특이한 양민들이 있어. 거주전에 제한을 받고 그 땅에 묶여 있고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간다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몸값의 의무를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특수행정 불황민이란다고. 요즘 역사학계는 이 특수행정 불황민을 그냥 다 싸잡아서 신분은 양민이나 역할이 천하다 해서 신량역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 신분 구성을 가져. 고려는 기본적으로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봐요. 네 가지로. 이랬던 걸 조선이 역사혁명이라고 해서 반으로 확 뒤집어 버리지. 여하튼 고려가 좀 복잡한 신분 구성을 가져. 자, 그 고려의 신분제야 114쪽. 역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고려 사회사부터는 조선조까지 이어져. 내용이 대체적으로. 자, 고려 사회의 특징. 보다 개방적 사회. 무슨 소리냐? 신라보다 이 소리야.
앞에 신라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전시대 신라보다는 개방화되었다. 신라는 수직 상승, 신분 상승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예요. 그런데 고려는 약간의 수직 상승이 가능해. 고려는. 그래서 요 중류층이 귀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양민이 중류층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천민인 외거노비가 일반 양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신라 같으면 불가능할 얘기인데 고려는 그게 약간 가능한 사회야. 그래서 보다 개방적 사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고려 사회가 갖고 있는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가족 사회야. 많은 집안 식구들이 한 울타리에 몰려 산다는 점이야. 예? 이건 이따 보면 다시 나와.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 대가족 단위로 사회를 편제하였다. 그러면서 고려 태조왕건 때인 940년에 호족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 토착 세력으로 인정이 되면서 본관제도라는 게 등장했다. 경주 김씨, 경주를 본관, 본뿌리로. 청주한 씨, 청주 지역을 본뿌리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사에 본관제도가 등장한 게 고려예요. 고려 태조 때. 호족을 그 지역 세력자로 인정하면서 시작된 게 본관제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고대사에서는 일반 백성들, 평민이 성씨가 없었는데 이름만 있고 성이 없었어요. 성이 있었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인데 이름은 그냥 부르는 명칭이고, 그래서 고려사회부터는 일반 평민도 성씨를 쓰기 시작해. 일반 평민도.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첫째, 지배계층인 귀족.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귀족은 문벌귀족. 전에 고려 전체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가문과 가문이 벌렬이란 세력이란 말이야. 가문과 가문이 벌렬을 형성해서 지배신분 귀족이 되었다 해서 경원이 집안의 이자겸, 해주채 씨 최충, 파병 씨 윤관, 이런 집안들. 그래서 문벌귀족이래. 그리고 고려 후기 원간섭기에 등장하는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가문, 그래서 권문.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세력을 얻은 무신세력, 원나라 간섭기의 친원파 세력,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세력을 얻은 족속해서 세족 이래. 그래서 원간섭기의 권문세족이라는 게 등장을 해. 고려 전기 대표적인 지배계층을 문벌귀족이라고 그러고, 고려 후기 대표적인 지배계층을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그 밑에 해놓은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의 공통점이에요. 첫째, 둘 다 시험만 보고 공짜로 관리되는 제도, 음서의 혜택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혜택 받는 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야. 햇빛 비치는 양지, 객관성이라고 개방화된 거야.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형, 내 외할아버지 노력 덕분에 내가 혜택 받는 경우가 있어. 음지, 그늘 뒤에서 음덕 덕분에 관리로 서용되었다. 임명되었다를 한자로 서용되었다. 이래. 그래서 음덕 덕분에 서용되었다. 이걸 줄여서 음서. 그런다고. 1에서 5품까지. 18품 전시과 중에서 1에서 5품까지. 이걸 편의상 귀족이라고 해요. 이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6에서부터 9품까지는 음서의 혜택을 못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귀족이냐 중류층이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뭐냐? 첫째, 경계선이 음서의 혜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음서의 혜택을 받으면 귀족이 되는 거고, 음서의 혜택을 못 받으면 중류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신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려 문종 때 나온 공공기관이, 즉 국가가 국가에 세운 음덕을 인정해서, 국가에 세운 공로를 인정해서 전식과 토지를 주느라 해서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이래. 공음전의 혜택을 받으면 귀족, 공음전의 혜택을 못 받으면 중류층. 네.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을 받았냐 못 받았냐, 즉 혜택 여부. 혜택 여부에 따라서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으면 귀족, 못 받으면 중류층, 이렇게 봐요. 네. 그걸 배경으로 고려전기 문벌귀족과 고려후기 고문세족의 공통점은 첫째, 둘 다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공음전 이러면 안 되고. 왜? 공음전은 무신정변으로 공음전 전식과 제도가 붕괴가 돼.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식과 제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대토지 소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왕실과 혼인할 정도로 사회적 대접이 높아. 그러니까 왕할 길을 좀 띄엄띄엄 알아. 왕, 너도 나하고 똑같은 귀족이다. 단, 왕,
첫 번째 기족에 불과하다. 이럴 정도 인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한자로 결혼을 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통혼권 이런다고 이걸 풀었으면 왕실과의 혼인. 이런 세 가지 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려전기 문벌귀족과 고려후기 이 권문세족의 공통점. 첫째, 음서의 혜택. 두 번째, 대토지 소유, 경제적으로. 세 번째, 사회 신분적으로 왕실과의 혼인이 가능한. 이렇다고. 그러면서 하단에 문벌귀족, 권문세족을 비교해냈고 고려 후기 권문세족이 지배층인 가운데 지방 향리 출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 그래서 권문세족과 권력 투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서 조선을 세우게 되지. 그게 신진사대부의 등장이야. 나중에 보시면. 자, 그러면서 옆에 이 하급 지배층, 중류층 하는 거예요. 중간 계층하는 성격,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을 담당한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직역세습,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를 지급받았다. 토지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수족관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 이에 해당하는 계층들을 보면 첫째, 중앙관청의 말단 업무를 보는 잡류, 그리고 궁중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남반, 이 문신관리는 문반, 즉 혹은 동반 이래, 무신관리는 무반 혹은 서반, 동서양반 이래, 이 이외 남반이라고 궁중에서 작급직 업무를 보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지방 세력자인 향리, 향리도 고려 신분제가 복잡한 게 있고요. 거길 보시면 상리도 상위 향리, 하위 향리 이렇게 돼 있지. 향리도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향리도. 그래서 중앙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위 향리. 향리라는 게 호장에서 온 애들인데, 그리고 못 올라가는 게 하위 향리. 네. 향리라고 다 귀족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야. 일부만 올라갈 수 있어. 일부만. 네, 향리가 전부 다 중앙 귀족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만 알면 상위 향리, 하위 향리 여러분 굳이 구분 안 해도 향리라고 전부 다 중앙 귀족으로 올라갔던 건 아니다. 일부만 올라갈 수 있다.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 이 고려태조 왕건이도 호족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건이가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 적극 참으로 참여해서 공로를 세운 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에 따라 올라가고 지배신분 귀족이 되고, 그리고 지방에서 협조한 경상도 안동에 가시면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안동장 씨 세 명을 공동제사하는 삼태사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안동김 씨, 안동권 씨, 안동장 씨 다 한 집안으로 봐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혼인을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방 호장을 해. 지방 이들 중에 일부가 중앙정부의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조그만 동네, 작은 동네의 지방 세력제들은 이 중앙귀족으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향리도 이 구분이 되는 거야. 상위 향리, 하위 향리 이런 식으로 원래 호족 출신에서 나온 거야. 그런 개념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은 단 향리라고 다 중앙귀족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상위 향리, 하위 향리 그렇게까지는 구분 안 틀어도. 그리고 군에서 군반, 즉 하급장교들, 그리고 역외공무원 영리, 그리고 수로교통적인 진이라는 게 있어. 신탄진하는 진, 신탄진하는 진, 배 타고 다니는 수로교통 지역에서 진해 공무원, 진리 이런 사람들을 중류층으로 봐요. 자, 이 중류층의 가장 대표적인 호족인데, 호족은 거길 보시면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향리로 고려 때 편성되었다. 대체적으로 하위 왕리와는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 신분제도 제일 중요한 게 향리 얘기예요. 향리는 첫째, 신라말 중소호족 출신이다. 대호족은 아니고. 작은 호족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조세, 즉 토지세, 공물, 그리고 노동력 증발인 요역 증발 업무를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거기다 밑줄 쳐. 조세, 공물, 요역 증발. 뭐라고 쓰냐? 지방의 실제 지배. 백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금 걷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지방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이들이 이 향리야. 조세, 공물, 요역 증발. 고려는 누가 한다고? 향리가. 그럼 향리는 공무원이냐? 아니에요. 그 동네 유지야.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가가 완전히 중앙집권이 안 된 관계로 국가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대신 세금을 걷어들 뿐이야. 공무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니까
아까 이 말 맞다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밖에서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외역전 이런다고. 그럼 그 옆에다가 조선 이래봐. 조세곡물 유역증발 옆에다가 조선. 고려는 조세곡물 유역증발을 국가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향리가 하는데 조선은 조세곡물 유역증발을 누가 하느냐? 조선은 출발하기 전부터 중앙집권을 했어요. 출발하기 8개월 전에 중앙집권을 해놓고 출발한 나라야. 근원적으로 고려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려는 이미 중앙집권을 해놓고 출발한 나라라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임금에 의해서 파견된 누가? 지방관이 조세곡물 유역증발해. 그들을 뭐라고 그래? 수령 이러지. 그래서 조선 딴딴 수령이래. 고려는 향리가 조세곡물 유역증발을 하고 조선은 누가 한다고? 수령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지. 예? 전혀 성격이 달라. 예? 자, 이러면서 이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방관 파견된 현을 주인된 현에서 주현이래. 지방관이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데를 주현에 소속되어 있는 현이다 해서 속현이래. 그리고 아울러 향서복 같은 특수행정구역을 지휘 통제한다. 향리가. 그리고 또한 지방군 중에 지방군을 주현군이라고 그랬는데 주현에 있다고 그래서 주현군 중에 가장 고급 1품군, 2품군 이러는데 1품군 요즘 말로 하면 로켓 프로그래머 뭐 이런 사람들 걔네들 갖고 토목공사 시키기는 아깝잖아. 그렇지? 청소시키기는 그런 애들을 지휘 통솔 한다. 누가? 향리가. 이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외역전식과 외역전이란 토지를 받는다. 이거지. 그럼 이런 혜택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긴 사심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향리다 하는 얘기야. 고려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계층이 향리에 관한 얘기야. 중류층인 제일 중요해. 그 밑에는 그렇고 자 일반 생산직종사단 양민, 농민상인 수공업자로 대표되는 구성, 주부, 구은현에 거주하며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등에 종사한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국가니까 일반 농민이야. 이들을 백정이라 불러요. 이들은 주부군현에 거주한 일반 농민으로서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다. 이 이외에 특수행정부락이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너희 고향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향. 신라 정부의 대들은 애들 한 군데를 모았다. 부곡. 이들은 국가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산다. 향과 부곡. 이런다고 그랬지. 거기다 고려가 신라보다는 국가 덩치가 커지니까 수공업에 종사하는, 광업에 종사하는 해서 소라는 게 생겼어. 이 공주의 유명한 명학소. 그리고 여기 이 산업단지는 청주대학교를 지나서 옛날 청원군 이르면 거기에 다인철소, 철 생산하는 수공업자 마을, 소 그런다고. 그래 소라는 수공업,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마을. 이건 소라고 그래. 그래서 신라 때는 향과 부곡, 그리고 고려에 소가 추가가 돼서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부락. 이 이외의 특수행정부락에 역에 근무하는 역에 있는 영민들, 그리고 수로교통적 신탄진한 진민 이런 사람들 있어. 그 외에도 여럿 있어. 여하튼 특수행정부락. 이 특수행정구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특수행정구역민 하는 게 있는데 양민. 예?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 아까 잠깐 언급됐던 건데 거주 이전의 제한이야. 그 땅에 묶여 있어요. 마음대로 이사를 못 다녀. 특수행정 불황민은 그 땅에 묶여 있다고. 이걸 거주 이전의 제한 이래. 그리고 두 번째 1년에 한 번씩 국가에 대해서 뭘 내느냐? 신공, 괄호 열고 몸값의 의무가 있어요. 물론 세금도 내고. 그래서 일반 양민은 백정하고 비교를 하는데 백정은 거주 이전이 자유로운데 이 특수행정 불황민은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 첫째. 두 번째, 신공이라는 이름하에 몸값을 낸다는 점. 이게 일반 양민인 백정과 다른 점이야. 그 두 가지 점.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또한 양민은 양민인데 역할은 거의 천민 비슷한 일을 하는 좀 힘든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들 그런 뭐라고 그러냐? 신부는 양민이나 역할이 천하다 해서 신량역천. 이래. 신부는 양민이야. 오늘날 최근 역사학계는 저 특수행정 불황민까지 신량역천으로 봐요. 그래서 특수행정 불황민이 신량역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시험은 안 내. 아직 정설이 되지는 않아서.
그 신량역 처언하는 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양민에서 가장 이 중요한 얘기는 특수행정 불황민에 관한 얘기야.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고 신공, 몸값의 의미가 있다. 중류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리 얘기고, 귀족은 문벌귀족, 권문세족의 공통점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가장 밑에인 천민. 천민은 비자의민, 공노비, 산업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도설업자인 화척, 그리고 광대인 제인 등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노비지.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 완전히 물건이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다. 즉 재산으로 인식됐다. 고려 성종임금 때 일천즉천,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이꼴 천민이다.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자연스럽게 천민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천즉천의 원칙. 그리고 그 자식이 나올 경우, 천민이 자식이 나올 경우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문제야. 남자 종의 주인이 가질 거냐, 여자 종의 주인이 가질 거냐. 이거 갖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원칙을 정했어. 그래서 정해진 원칙이 뭐냐? 천자수모야. 천한 자의 자식은 수모, 따를 숫자, 누구? 엄마. 즉 여자 계집종의 주인이 갖는다. 물론 남자 여자가 다 우리 집 노비면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다른 남자하고 다른 집 이 남자 종하고 다른 집 여자 종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이 나오면 재산으로 인식되니까 물건으로 인식된다고. 그러니까 뿔 없는 황소야. 황소는 황소인데 뿔이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천자수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신분하고 관련해서 일천즉천, 천민이다 얘기지. 그 자식 소유권 문제하고 관련해서 천자수모 이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름은 있으나 성이 없어. 거기 자기 임의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다고. 주인님이 너 짐 싸갖고 내 친구가 부산 사는데 가. 이러면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나 주인에 대해서 관청 소속의 노비도 있으니까 국가나 주인에 대해서 신공, 몸값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역의 의무는 없다. 물건이니까 국역의 의무는 없어.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거든.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노비에 관한 얘기야. 신분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한정을 넘기면 그 신분제를 배경으로 한 백성들의 삶,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첫째, 자, 중요한 향기향 무리도하는 향도야. 그 향자가 고울향자가 아니라 향기향자인데 한자로 향기를 맡는 무리. 무슨 소리냐? 삼국시대 때 같은 종교 집단에서 출발을 했어. 신앙공동체. 청주 흥덕사라는 사찰 신도 모임에서 출발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삼국시대 때 신앙공동체에서 출발. 그랬다가 고려에 이게 확대가 돼서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마을 공동체로 확대.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을 해. 그래서 고려는 향리가 지통소를 해요. 그랬던 것이 그 밑에 과정을 보면 조선조 중기 16세기에 향촌 양반님네가 향약에 강제 흡수를 시켜버려. 이랬다가 임진왜란 이후 향촌 양반님들이 권위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품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향약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노동하는 공동체는 두레로 오늘날까지 존속을 하고, 그리고 이 향도는 상장제례라고 그래.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예의, 장례, 땅바닥에다 묻는 예의, 제례, 제사 지내는 예의, 이걸 합쳐서 상장제례 이런데 편의상 제례공동체 이런다고.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지금도 있어. 상장제례. 지금도 향도라는 게 시골에 보면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가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임시반장을 뽑아요. 그 임시반장을 향도라고 그랬어요. 80년대 초반은 반해반장을 향도라고 한 적이 있고, 왜? 향도는 희생을 전제 조건으로 해요. 희생을. 무슨 소리냐? 한반도가 농업 중심사회야. 농업은 혼자 농사를 못 져.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모여야 돼. 그래서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해. 여러분 인식, 생활 습관에도 그 공동체가 많이 남아있다고. 필승 코리아 몇십만이 모여서 필승 코리아 할 수 있는 게 그 공동체의 잔재야. 그게. 그런데 그 공동체의 논리 중에 옛날부터 오늘날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개라는 게 있어. 개가 뭔지는 알지? 이익공동체. 구성원 각자한테 이익이 와야 돼. 어느 한 사람한테 이익이 안 오면 깨질 우려가 있어요. 편의상 촌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촌개 이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이래.
이익공동체, 그리고 노동공동체, 농사는 집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노동공동체인 두레라는 게 있고, 그리고 희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공동체에 향도라는 게 있다고. 이게 저 두레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반도가 밭농사를 주로 하다가 조선주 후기부터 한반도 사회가 논농사 중심 사회로 서서히 변해가요. 그래서 밭농사의 공동체로 남아있는 게 오늘날 한강 이북 지역에 좀 남아있고, 물론 이 지방에도 있는데 뭐라는 게 있냐? 1대1 방식이야. 우리 집 김장할 때 너희가 도와주고 너희가 김장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품앗이라고 해. 품앗이. 1대1 방식. 그리고 둘에는 집단노동을 하는 거야. 집단노동을 많은 사람들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공동체를 하는 걸 두레라고 그래. 그럼 이게 저 품앗이 방식이나 두레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도와주러 와. 공동체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전통 장례법에, 유교식 전통 장례법에 입각해갖고 오늘날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이게 보기 힘든데, 사람이 죽으면 집 앞에,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집 앞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고 밥, 그리고 물, 신발, 그리고 돈 이런 걸 좀 내놔요. 그런데 세 켤레를 내놔. 저승사자가 셋이 한 쌍이거든. 셋이 다닌다고 봐요. 그럼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을 도와주러 와. 근데 옆집 아줌마는 천주교, 성당 다니셔. 도와주러 왔다 보니까 밥상이 있네. 아저씨 참 건망증도 심해. 갖고 들어와요. 그 아줌마는 모르거든. 그럼 나는 가서 또 내놔. 그 아줌마는 또 갖고 들어오고. 그럼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내가 가서 한 번 도움을 받았잖아. 그거 기브 앤드 테이크 하냐? 그 집 찾아가. 도와줄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죽으라는 얘기야. 기브 앤드 테이크니까 상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10번이고 100번이고 희생할 수 있어.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향기향무리도 하는 향도야. 오늘날에도 시골에 남아 있어요. 이게. 자, 향도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야. 과정이 어떻다고? 신앙공동체에서 고려 때는 마을공동체를 확대. 누가? 향리가 지휘통솔. 조선조 16세기는 향촌 사립양반이 향약의 흡수. 조선 후기에는 분리. 이래. 그런데 이 향도에 특이한 점이 있어. 첫째 줄에 보시면 신앙공동체 괄호 열고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 매향하는 게 있어. 매향이 뭐냐? 매장한다 향나무를. 귀신이 향 냄새를 좋아해. 그렇지? 산까지 같은 데 보면 향 피우잖아. 제사 질 때 향 피고 귀신이 좋아해서 그래. 향 함부로 피우지 마. 향초 같은 거. 귀신 와요. 내 친구에 박수무당이 있는데 피우지 말래. 손바닥 비고 그런 거 하지 말랴. 귀신 부는데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열심히 향 피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향초 피우는 걸 좋아하더라고. 향 피우는 거 안 좋아. 귀신은 할아버지 키우는 거 나발이고 귀신은 안 만나는 게 좋아. 귀신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는 죽었고 나는 안 죽었잖아. 억울하거든. 그럼 안 좋아요. 해코지를 한다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 여하튼. 그런데 현재 세상이 혼탁하니까 하늘에서, 한반도가 불교니까 하늘에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령하에 이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향을 피워. 그런데 향 하나를 피우면 할아버지 귀신만 오지만 저 서방청도 먼 세상에서 부처님이 오셔야 되니까 향 하나 피워. 그럼 냄새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럼 어떡하냐? 향나무를 통째로 묻어요. 그래서 이걸 이 향나무를 통째로 매장한다 해서 매장한다 향나무를 해서 뭐라고 그래? 매향 이래. 그래서 묻힌 향나무는 침향이라고 그래. 가끔 발견이 돼요. 침향이 상당히 비싸. 이거 갖고 뭐 염주, 묵주 만들면 상당히 비싼데 이게 향이 은은하게 나요. 그게. 누구를 부른다는 얘기냐? 현재 세상이 혼탁하니까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현재 세상이 혼탁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구원해 준다는 부처님. 누구라고 그랬어 전에? 미륵이요. 그러니까 미륵을 부르는 거예요. 미륵. 그래서 향도는 뭐가 걸려 있다고?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향도는. 그래서 그 매향 활동에다가 미륵신앙. 밑에 해놓긴 해놨는데 매향 활동에다가 미륵신앙 이러십시오. 써야 기억하니까. 매향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미륵이 부처님이 되기 직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한다 했어. 그러니까 미륵보살 이러지. 그래서 미륵이 일정한 공을 세면 부처로 승진을 해. 그래서 미륵보살이 미륵불 부처로 승진, 득도를 한 데가 어디냐? 용화수라는 나무야. 그래서 용화라는 말이 나오면 미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김제 금산사가 있는 전라도 김제 금산사,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로 보는데 지금 그 산 이름이 뭐냐? 용화산이에요. 그리고 김유신이가 화랑팀을 운영했는데 김유신이가 운영한 화랑팀 이름이 뭐냐? 용화향도야. 그러니까 내가 미륵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화랑이 각자 미륵이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용화 이게 나오면 미륵을 뜻하는 단어예요. 미륵을. 거기에 써 있는 말이 그 말이야. 자, 향도 신앙 공동체에서 고려 때 마을 공동체로 향약의 흡수, 조선후기 분리 이렇다고. 두 번째 뭐와 관련 있다고? 미륵신앙과. 두 번째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려말 사천매양비. 경상남도 사천에서 미륵을 부르는 마을 사람들이 집전적으로 향나무를 묻어놓고 옆에다가 돌을 넣어놨어. 글씨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글씨가 발견된 거예요. 돌 비석에 써있는 글씨가. 사천매양비. 미륵 부르는 얘기야. 자, 그게 첫째 할 향도에 관한 얘기야. 향기향무리도 하는 향도 이러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사회시책과 사회지도. 이건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라 별거 없어. 거기 농민생활안정, 농번기에 쓸데없는 일에 사람 동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세의 부역을 감면하고 고리대 이자 상한선을 실시하고 오늘날도 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을 위한 보를 설치하고, 보는 이따 다시 얘기할게. 자, 그리고 사회지도, 의창,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 그리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입각한 동대비원, 서대비원에서 동서대비원, 그리고 백성한테 공짜로 양난을 끼 은혜를 베푸는 약국 해민국, 그리고 백성을 굶어 죽는 위험에서 구제하겠다는 제의복, 제, 건널제, 위험, 아사, 굶어 죽는 위험을 구제하겠다 해서 제의보라는 게 있어. 광종 때 나온. 그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주택은 읽어보시면 되고, 단, 그 밑에서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도감은 임시관청인데 구제도감, 구급도감에다 동그라미. 이건 고려에만 있는 사회제도야. 고려에만 있는. 조선에는 없어요. 조선에는 얘가 정식관청, 재생원이라는 정식관청이 되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사회정책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에 나왔다 그러면 고려야. 그렇게 구제도감, 구급도감을 묶어서 고려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대부분 다 조선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고려에만 존재해. 그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돼.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에만 있었다. 자, 다음 옆에 법률과 풍속, 줄여서 법속 이라는데, 법률. 고려도 71개 조항의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문서화된 법, 성문법이 있어요. 고려 성문법 있냐? 그럼 있다 이런 거야. 조선 유명한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지. 고려에도 있었다고. 그래도 성문법이 존재는 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랜 생활 습관에 입각한 법, 관습법 중시사회야. 자, 그 관습법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형벌.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고려조선이 오형이라고 해서 태장도유사에 돼. 태형 10대에서 50대 엉덩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장형 60대에서 100대 때려. 10대 단위로 때려요. 55대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도형 구속시키는 거. 태장도는 지방관이 할 수 있어. 고려도 조선도. 대체로 경범죄와 관련된 거야. 경범죄 중에 도형이 좀 제일 무겁겠지. 징역형, 구속형이라고. 그리고 유배형, 멀리 보내는 거. 사형, 아주 보내주는 거. 이건 중앙정부만 하는 거야. 중앙정부. 이건 중재자야. 고려도 조선도 중앙정부만 해. 일반 개인이 큰 죄를 지면 참수,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일반 개인이 국가 반역과 관련된 큰 중재자면 사형 중에서도 허리를 잘라서 죽여요. 요참이라고 해서. 고려조선이 똑같다. 예. 태장도는 지방관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장제례, 아까 얘기한 정부는 유기주기범에 따랐고 민간, 백성들은 집집마다 고려가 종교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토착신앙, 샤머니즘, 토착신앙과 결합된 불교의식에 따르는 집이 있고, 상장제례를 토착신앙과 결합된 도교의식에 따르는 집이 있어. 무슨 소리냐? 고려사회는 토착신앙, 불교, 도교가 성행했다는 얘기야. 자,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돼. 정부는 유교식, 민간은 토착신앙과 결합된 불교 혹은 도교식 의례. 집집마다 상장제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오늘날 동남아시아 그러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민족 침입이 잦아갖고 집집마다 종교가 달라. 동남아시아는 문화인류학자들은 완전 꽃밭이야. 연구할 게 많아. 한 집안 한 3대만 연구해도 논문 몇 개씩 나와요. 그렇다고. 근데 걔네들은 단점이 뭐냐? 역사를 우습게 알아. 걔네들이. 소승불교가 있어갖고 1000년은 우스워. 기록을 안 해. 그러니까 역사학자한테는 아주 골치 아파.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화인류학자한테는 연구할 게 많아요.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그렇듯 얘네들도 그렇다고 그런 의식이 있어. 종교가 번성한 사회가 고려라는 나라야. 그중 국가가 채택한 정식 종교가 불교인 관계로 불교 행사를 꽤 중시하는 사회인데 연등에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국 사찰이. 그리고 팔관에 토속신 국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 이 팔관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토착신앙, 불교, 도교가 다 섞여 있어. 팔관의 제사예요. 원래 팔관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이 팔관에는 개경, 서경에서만 해. 10월 15일, 11월 15일 개경. 서경은 한 번, 개경은 두 번. 일종의 볼거리 제공이야. 수학을 하고 난 뒤에,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볼거리, 국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거야. 일종의 외국 기빈들도 왔다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여백에다가 연등회 그리고 팔관회. 연등회는 철저히 불교 행사고 팔관회는 토착신앙, 불교, 도교가 다 섞여 있는 행사고 이걸 고려 때 중요시하라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고려 태조야. 어디에서? 집안의 가운을 정했다는 훈계의 말씀 10가지에서 훈요 10조에서 연등의 팔관을 중시하래. 그런데 이걸 유교국가를 꿈꾸면서 폐지한 인물이 있어. 이 고려 일일성자 누구? 성종이라는 사람이야. 유교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폐지를 했어. 이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있어. 이게 11세기 초 현종이라는 사람이야. 기존, 그러니까 즉 제례라고 하는데 기존 제례의 풍습인정. 일종의 인기 끌라고 한 거예요. 그 뒤로도 폐지 부활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협내면 이걸 거예요. 연등의 팔관에는 첫째, 연등의 팔관을 중시하라. 고려태조왕건. 두 번째, 폐지, 성종. 다음 부활, 현종.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뒷얘기까지는 몰라도 그 왕만 대충. 자, 그 연등의 팔관이에요. 그리고 고려 사회, 대가족제 사회 운영. 고려사 식화지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에서 편찬한 식화라는 게 경제라는 뜻인데 식화지면 고려에 한 울타리에 64세대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집안 식구. 대충 이때 한 8, 9명, 집안 식구가 8, 9명 되는데 오늘날 기준 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5명만 합시다. 한 집안 식구 한 세대에 5명이 살았다 치면 5, 6, 30, 300명에다가 집안 식구 320명이 한 울타리에 살았다는 얘기야. 300명이. 예. 그런데 이 시대 일본에 가보시면 이 시대 고려 때 1000명 이상의 집안 식구가 한 울타리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집안 식구에 한 울타리에 살려면 그 인근에 1000명이 먹고 살 만한 농토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소리야. 1000명 이상이 먹고 살 만한 농토를 한자에서 뭐라고 그러면 원이라고 그래요. 중국 송나라는 이 시대 때 중국 놈들은 과장이 심해서 약간 믿기가 힘든데 3600명의 집안 식구에 이게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여대균이라고 나중에 조선에도 나오는데 여대균 집안인데 3600명의 집안 식구가 한 울타리에 살았대. 이건 3000명 이상의 인근에 먹고 살 만한 농토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해. 3000명 이상이 먹고 살 만한 농토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장원제도 하는 말이 나와요. 장원제도란 대토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가 다 대가족제 사회야. 그럼 왜 동북아시아가 다 대가족제 사회를 운영하느냐? 이건 국가의 시각에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거기 봐봐. 사회, 대가족제를 운영하였다. 사회 운영의 편리성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반에 반장 두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반에 반장을 두면 원칙적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처벌받아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 양대축이 뭐냐? 말 안 한다고 참다가 실수했네. 이게 어느 나라 국기냐? 프랑스 국기. 이게 무슨 뜻이야? 자, 프랑스 시민혁명의 3가지 이념. 첫째, 몰라? 자유, 그 다음 평등, 그 다음 이게 무슨 뜻이야? 미치겠네. 좀 전에 했잖아. 이게 뭔 뜻이야? 자유. 흰색 아니야? 평등. 이게 빨간색 사랑이잖아. 넓게 사랑하라. 박애. 그렇지? 이건 좀 공상적이고 민주주의 양대축이 자유평등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시면 사회라는 단원, 사회 과목 첫 시간, 첫 단원 이름이 뭐냐?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단어야. 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양대축이 뭐냐? 자유평등이야. 그러니까 사회과는 다 통틀으면 자유평등 가르치고 배우라는 얘기야. 국사도. 자유평등.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 사회적인 평등. 이거 가르치고 이거 배우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게 자유평등에 관한 얘기야. 이게. 옆으로 샜네 또. 그 대가족사하고 관련해서 사회 운영이 편리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유평등 중에 반에 반장을 둔다는 것은 평등권의 의배가 되는 거지. 차별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교장선생님 상대로 재판 걸 일은 아니고, 왜? 이 관습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인정을 해. 그럼 반에 반장을 둔다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반 운영을 편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반장을 두는 거예요. 반 운영을 편하게 하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국가에서는 대가족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사회 운영의 편리성이야. 무슨 소리냐? 내가 좋아하는 전두환이가 그 인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전두환 때 유명한 낙서에 이런 게 있어요. 순두부라고. 순두부가 뭐냐? 순자와 두환이는 부부다 이 소리인데,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 전두환이보다 옛날에 욕을 많이 먹어서 이 빤따롱 아줌마라고 빨간색 이 나팔바지 치마 입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에서 복부인한 여자야. 돈을 많이 버는 여자인데, 그게 이순자하고 전두환이는 부부다 이 소리야. 예? 순자와 두환이는 부부다 해서 순두부 이러는데, 이 낙서의 범인을 잡으려면 330명이 하늘탈에 살면 330명 전부 다 필적 감정을 해야 돼. 그런데 대가족제 사회면 대가족의 장만 부르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대가족의 장은 얻어 터졌어. 집안에서 아버지 집합, 아버지가 더 차. 아버지는 엄마 잠깐 나 좀 봐. 엄마를 주걱으로 패. 엄마는 자식들 모여봐. 그런다고.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나야지. 한 명 때리면 330명 때린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대가족제 사회야. 예? 이러면 누가 대가족의 장인지를 국가가 알아야 돼. 그래야 불러다 패지. 나이 많다고 장은 아니거든. 학렬, 순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는 국가가 족보를 편찬을 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야. 고려는 국가가 족보를 편찬하고,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개인이 족보를 편찬하고. 고려는 국가가 대가족 사회 위주로 해서 족보를 편찬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그래서 족보 편찬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국가가 족보를 편찬한다. 그런데 300여 명이 한울탈에 살다 보니까 71개 조항의 성문법, 문서화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거리가 멀고, 이 집안 식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무서워. 300명 집안 식구끼리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밤에 소변을 보러 밖에 나왔어. 물방앗간에서 조카하고 숙모하고 손잡고 들어가. 대개 이래서 나오는 건데, 야, 불 밝혀라, 모여라. 이게 성범죄가 일어난 거지. 근친 문제가 일어난 거냐. 불 밝혀라, 모여라. 이런다고. 그래서 둘을 잡아다가 얼굴에다가 문신을 떠요. 여기다가. 사람이 관자놀이라고 해서 이게 좀 연하거든. 음란한 날짜를 새겨.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충청남도 고려 때 논산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한자로 자잘경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경칠놈. 이런다고. 여기에 보시면 경칠놈 하는 욕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욕의 90% 이상이 다 고려 관습법이야. 예? 그리고 여기 백제문화권이니까 전라남도 수분천에서 나오는 욕이 있어요. 고려 관습법인데, 박살낼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그렇지? 박살은 멍석에 말아서 굴리고 다니는 거야. 살을 흩어뜨려 죽이는 걸 박살을 낸다고 그래. 그리고 이건 경상도에서 나온 건데, 이건 경상도에 여러분 잘 몰라. 경상도 애들은 잘 알더만. 대구에서 보니까. 오사리 잡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오사리 잡놈이 뭐냐? 오살이야, 오살. 다섯 토막 내서 죽이겠다는 얘기야. 고려 관습법에서 온 건데, 그리고 관청에서 나온 거야.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관청에서 나오는 욕이 있어. 가장 흔하지. 뭐, 육실할 놈. 여섯 토막 내서 죽이는 거야, 육신은. 그리고 이런 욕도 있어. 이건 진짜 관에서 나온 건데, 잡았어. 포승줄에 묶어서 관우를 끌고 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잡아갈 놈, 묶어갈 놈 이런 뜻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승줄을 오라라고 그래. 오라. 명주실 5가닥을 꼬아서 만든 건데, 이게
그래서 오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된소리로 발음해갖고 뭐라고 그래? 우라질이라고 그러지, 지금. 원래 오라질이야. 이거 말고도 많아. 하여튼, 이 정도만 합시다. 나는 수업 목적상 요구래. 대한민국 요구의 100에서 90% 이상은 다 고려관습법. 대부분 다. 뭐, 젠장 이런 거 뭐 한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고려관습법. 예? 자, 그리고 왕실은 종례원. 집안끼리 결혼하는, 다른 말로 근친결혼. 근친결혼이 성행을 해. 자, 요게 고려 사회사야. 고려 사회사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랬어. 첫째, 신분제. 그렇지? 귀족, 그리고 중류층. 귀족은 문벌귀족과 건문세족. 공통점. 그리고 중류층은 뭐? 향리. 그렇지? 그리고 뭐 양민청민은 별거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향기향무리도 하는 향독.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거기 고려 여성지 요거예요. 고려 여성지와 유산분배인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가 여성지가 떨어져. 통일신라보다 고려가 여성지가 떨어지고 고려보다 조선 전기가 여성지가 떨어지고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가 여성지가 떨어져. 조선 후기보다 일제시대가 더 떨어져요. 그랬다가 해방 이후에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성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져요. 이게 희한한 현상이야. 예. 그래서 이게 출제를 잘해. 예. 자, 이 고려의 여성지와 관련된 유산분배인데 일단 써있는 얘기부터 혼인. 대체적으로 남자의 결혼 정년기가 18세에서 20세예요. 여성은 16세에서 18세. 이런다고.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고 유산분배, 자녀 균분 상속,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n분의 1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예. 아들이라고 더, 딸이라고 더 그딴 거 없어. 호적은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구분 없이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모실 수도 있고 여성이 그 집안 어른, 호주가 될 수도 있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등재가 되며 상과 벌, 상과 벌에 있어서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다. 여성의 자유제가가 아니라 30가도 가능해. 30혼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고려는 왕이 과부하고도 혼인하고 이래요. 왕비가 남편이 죽으니까 일반 귀족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 조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고려는 고구려적 영향이 있어서 오랑캐스트가 좀 있어. 예? 그래서 고려사회 남녀 사열지사 뭐 이러잖아. 이 여성의 자유제가가 가능하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조선주기 단원 김홍도의 결혼하고 관련된 풍속도인데 신행도라고 그래서 자, 이 얘기 포인트가 뭐냐?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유산 분배에 있어서 자녀 균분 상속이야.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가죠. n분의 1로. 그런데 조선 후기 편의상 이 집안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집안이 있고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집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야. 임난 이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균분 상속이 아니라 차등 상속이야. 차별 상속. 누구냐? 적장자. 적자 중에 큰아들, 장자 상속이야. 적장자 상속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고려는 국가 종교가 불교지. 죽어서 극락 가고 싶어. 그런데 기왕이면 집에서 죽는 것보다는 절에 가서 죽으면 극락 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절에 가서 죽으러 들어가요. 그러면 스님들이 호스피스 역할을 해. 옆에서 목탁 두드려주고 이런다고. 그럼 스님한테 목탁값 줘야지. 그렇잖아. 그럼 나는 돈만 주면 돼.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 상례, 장례, 제례를 다 스님들이 다 해줘. 불교식으로. 그럼 나는 돈만 주면 돼. 시집간 딸도 이건 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윤회봉사라고 그래. 윤회,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받들어 모셨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런 순서대로 하여튼 출생 순서대로 돈 내면 돼. 그걸 윤회봉사 이런다고. 그런데 조선사회에서 조선주 후기사회 조선은 유교식 사회다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임난 직후 17세기야. 18세기도 아니고 17세기는 철저히 유교식 사회야. 그 이전에는 거의 아니고. 그래서 조선주 17세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누가 제사를 모시냐? 적자 중에 장자가 제사를 받들어 모죠. 적장자 봉사야. 예? 적자 중에 본부인의 자식 장자 큰아들만이 제사를 모셔.
그럼 그 큰아들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제사를 다 모시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큰아들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다 모셔야 되니까 제사 비용을 미리 쥐야지. 그 재산의 한 95%를 큰아들한테 다 줘요. 나름대로 합리적이잖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적자가 본부인한테서 아들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뭐가 나온다고? 시바지 이러지. 그런데 시넬이라는 게 있어. 시바지 말고 이게 좀 더 비인적간적인데, 시바지는 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남자가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는 얘기고, 시넬이는 남편이 애를 못 낳는 거야. 그 집안 남자애가.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그래 뭐 양자를 조선주에서 양자제도가 활발하게 되는데 양자를 못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외아들이 있다든가 양자를 드리기 힘든 입장이라든가 이러면 그럼 어떡하냐? 비밀리에 대체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타협을 봐요. 부탁을 하는 거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양반집일 경우 과거를 3년에 한 번씩 본다고 그랬잖아. 정해져 있다고. 그럼 기왕이면 똑똑한 놈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정해져 있어.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외부에서 장정을 사람을 사가지고 대충 주막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면서 쓸만한 놈을 골라요. 골라갖고 야밤에 쟤하고 찍어. 그럼 걔를 보쌈을 해오는 거예요. 얼굴 가려가지고. 인근 동네에서 하면 표시가 나니까 보쌈을 해갖고 며느리 방에다가 집어넣어요. 며칠이고. 대체로 한 10일 내외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집어넣고 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풀어줘요. 과거를 못 보면 안 되잖아. 3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이 때문에 과거 멍치면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런 걸 다 감안을 한다고. 그래서 풀어줘.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시어머니면 애를 낳는 과정에 죽는 거로 위장을 해요. 애를 낳고. 그래서 살림을 떼어줘가지고 외지에 가서 살게끔 해. 이건 아주 인간적인 시어머니고 대체적으로는 죽으라고 요구를 해요. 대체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살을 강요해. 그래서 강요된 자살을 자진이라고 해요. 자진. 이 자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걸 시넬이라고 불러. 상당히 비인간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유산 분배하고 관련된 얘기야. 고려에서 조선주선기는 뭐라고? 자녀 균분 상속. 윤회봉사와 관련해서 조선주기는 적장자 봉사. 근데 하단에 보시면 결혼과 관련해서 고려에서 조선주선기까지는 장가 든다야. 이거 바꾼다는 게 장가 든다. 간다가 아니고 든다. 무슨 소리냐? 장인 장모집에 들어간다. 얘기야. 장가 든다란 말이야. 장인 장모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조선주기에 보시면 시집간다지. 시집간다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간다. 시집간다 이래. 오늘날은 장가든다 시집간다 다 혼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집간다지. 그럼 남자가 고려의 습속이, 고려는 고구려적 이 서욱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요. 그 16세기 율곡이라는 사람이, 이율곡이가 엄마가 신인선, 신사임당 아니야. 강릉에. 그 아버지가 이원수라는 사람이야. 이원수가 어디 사람이냐? 경기도 파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파주에서 애가 태어난 게 아니라 강릉 오죽환에서 태어났다고. 임난 직전 사람인데 그 무슨 소리야? 16세기까지 이 고려의 습속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야. 그래. 그렇게. 그래서 저 장가든다의 논리가 조선조 전기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이걸 유식한 한자로 뭐라 하면 사위서자. 사위가 류, 머문다. 지아비부, 부인의 집에. 그래서 서류부가온, 혹은 솔서, 솔, 식솔 이러지. 솔. 그늘 밑에 이런 뜻인데, 누가? 사위가. 장인의 그늘 밑에 산다. 솔서온. 그러니까 서류부가온, 솔서온 이러는 거야. 응? 처가살이 쉽게. 대릴사이는 아니고, 대릴사이는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고,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대체적으로 부인이 죽을 경우. 그래. 거기도 신인선, 신사임당이 먼저 죽는다고. 죽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경기도 파주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다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다시 율곡이가 강릉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장인 장모집에 들어간다. 그래. 자, 이 장가 된다. 이래. 그리고 시집 간다. 이 습속이 조선조에 남아있는 거야. 오늘날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금방 안 바뀐다니까. 어떡하냐.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요. 일단 여자가 편한 조건에서 자기 집이면 활동하기가 편하잖아. 결혼생활 하기가 일단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을 해. 결혼식을. 그래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살아. 그랬다가 부인을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끝에가 여성이야. 새색시 신부. 그 앞에가 신랑. 그래서 부인을 친히 영접하러 가고 난다. 거기 보면 친영 이래. 그런데 친영은 남자만 나와. 신랑만. 그렇지? 근데 결혼을 했어. 자, 한 보름이 지났어. 부인을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와.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 신랑 집으로 갈랭자. 신랑 집으로 간다 해서 신행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는 끝에 새색시가 나오는 관계로 뭐라고 그래? 신행도라고 불러요. 이걸 그런 차이점이 있어. 오늘날도 전통 결혼식 가면 친영, 신행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으로 하면 자, 결혼했어.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어. 도착을 했어. 어디부터 가? 어디부터 가야 되냐? 몰라? 안 해봐서? 결혼하고 자, 도착을 했어. 시갓집 그리고 처갓집이 다 청주야. 어디부터 가? 어? 처갓집부터 가요. 1초 있다 나오는 아이들도 처갓집 갔다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 친형, 신행의 습속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이랑 이렇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습관은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래 행동이 올바라져요. 참 습관이 무서워. 살아보면 그렇다. 자, 이 고려 여성지위와 관련해서 첫째 중요한 게 신분제, 귀족, 그리고 특히 중류층. 두 번째, 향도. 그리고 세 번째, 여성지위와 유사한 분배. 이거야. 여성지위와 유사한 분배. 그 세 가지. 그 사회사의 얘기야. 그리고 다음 중세문화사인데 중세문화사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